강사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주 박사가 저를 멋있게 소개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보시는 거 없었습니다. 지난 8월 어느 날 뜨거운 날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대표 기초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시간도 없고 사람도 많고 바쁘니까 사람들이 빨리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30분 적당히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강연을 부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쏘느냐, 미리 30분을 얘기하고 30분간 동안에 어떻게 강연을 하냐, 나는 일단 입을 열면 3시간이다. 네. 그래서 나 이 30분짜리 강의를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40분까지 하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어느 때든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해서 쓴 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가장 유명한 책,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읽지 않았을까. 그러나 많이 얘기를 들었을 책이 무슨 책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치에 관한 유명한 책. 그것은 16세기 초에 이탈리아 반도의 피렌체 공화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썼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군주론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군주론 정도를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학술적인 강의잖아요. 그런데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거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를 세우거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우두머리가 되는 자가 아주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에서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물론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혹시 바뀌어서 새로운 국가나 새로운 정치 질서에서 자기가 혜택을 혹시 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지지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얻을 혜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거나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자는 두 가지 예언자인데, 하나는 무장한 예언자이고 나머지는 또 하나는 비무장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무장한 예언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그러면서 무장한 예언자는 언제나 성공하지만 비무장 예언자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또 물론 제가 왜 이 마키아벨리의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냐면, 마키아벨리가 만약에 오늘날 살아있다면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론의 수종판을 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무장 예언자로서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끝에 말꼬리 말하는 지역에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수립한 이승만 박사는 바로 비무장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04년 8월 9일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만에 석방되어 대한제국의 보전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게 호소하도록 미국에 파견됐습니다. 그는 1905년 1904년 같은 해 12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카산드라의 예언처럼 그는 황야에서 부르짖는 외로운 목소리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는 한국에서 파견한 당선들과 함께 8월 4일 날 미국의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워싱턴의 당시에 워싱턴 DC가 당시에 매우 더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덥겠지만.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좀 더 시원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해운 기지 오이스터베이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같이 간 사람은 별로 기름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이스터베이까지 찾아가서 저는 청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청문서를 받으면서 이승만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니라 국무성을 통해서 올바른 절차를 밟으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미 7월 29일 날 카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카스라 테프트, 테프트 카스라 의리멀티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때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외교적 노력을 벌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사람을 보내서 루스벨트를 친일적인 생각을 갖도록 보냈는데, 그 당시에 루스벨트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기부시도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장 사랑이 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라이 정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국가적인 정책을 좌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회장님이 나를 보니까 신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루스벨트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일 전쟁을 시작할 당시 그 와중에서 영국은 이미 일본의 동맹국가입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동맹국가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청일전쟁이 끝났을 때 요동반도를 도로 내놓으라는 소위 삼국 간섭에 독일이 앞장서가요. 독일은 영원히 일본인한테 미움받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 역할로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상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루스벨트는 이런 중재의 역할을 이미 수락하고 사실상 친영이었기 때문에 친영은 곧 친일이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사실상 이미 조약하고 우리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만, 협정을 비준하는 건 협정이고, 협정을 이미 이승만 박사를 만나기 전에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프트 장관이 그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을 들렸다가 오는 길이 있었고, 들렸다 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테프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요코하마를 빌려서 일본을 통해서 갔던 테프트 장관은 당시 카스라 수상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고무라 외상이 나와야 되는데, 고무라 외상은 이미 포스마우스 평화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떠나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그 카운터 파트가 아닌 사실상 카스라 수상이 테프트를 맞아서 테프트가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필리핀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해서 야욕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자 카스라는 우리는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위 수저레인티 권력을, 특별한 권력을 갖고 싶다. 수저레인티라는 건 조공을 의미하는, 조공과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원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실제로 인정했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대신 코리아의 지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강력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비밀이었고, 그 협정은 비밀이었고,
가서야 이것이 1920년대에 가서 알려지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미국을 공격할 때 이 각스라 테프트 최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테프트 장관이 이 협의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문에게 보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합의서를 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 한 자도 고칠 것이 없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방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That's the one blow. 단 한 방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국이 단 한 방도 날려본 적이 없는 사람을, 없는 국가인 조선을, 코리아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런 바로 입장은, 안목은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서러운 것입니다. 국제정치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매우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8월 달에 러시아의 위대로 일본의 고무라가 포스마우스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평화협정에서 코리아는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그래서 완전히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엿새 후에 이 약속에 빠른 영국은 영일 동맹을 갱신하게 됩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을 맺고서 사실은 한국은 일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독 이런 국제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미국만을 욕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발 공부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이 청문회에 참가하지 못한 다음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그의 보면사에서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교육기관인 대학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고, 그 한참 후에 그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세운 대학이 조지 워싱턴 대학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을 입학할 때에 이승만 박사는 2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2년을 뛰었어요. 배지학당에서 공부한 것과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중국의 한문을 잘하는가 하는 것을 과시함으로 해서 미국의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중국어를 사실상 마스터했다고 해서 2학년에 입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이 5년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이 학위 과정이 좀 헐렁했습니다. 그저 논문 하나 쓰면 됐어요. 지금은 코스오컨이라고 매년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로지 이승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쓰고 있는데, 지금도 유럽에는 공부는 대학원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지도교수 한 사람 밑에 그냥 그 밑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문을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석사학위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 애국자가 미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친일파 교관을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지도교수가 테러리스트다, 코리아인들은 테러리스트다 해서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프린스턴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석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교인들과 이 박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하버드 대학에 호소를 해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상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저를 포함해서 박사들이 길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박사하면 오로지 이승만 박사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이 박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박사들은 왠지 낯섭니다. 그는 1910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판했습니다. 이 당시에 박사학위 논문은 출판을 해야 인정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1910년에 그가 아주 얇은 논문을 출판했는데, 그 타이틀이 Neutrality through the Influenc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영향을 통한 중립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에이브라함 링컨 시대까지 미국이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했는가, 중립화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룬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분, 이승만 박사가 국제정치학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공부하던 이 시절에는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디파트먼트, 거버먼트, 그래서 정치학과도 없었어요. 정부학과. 지금도 하버드는 여전히 디파트먼트, 거버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이 독립적인 학문이었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승만 박사는 국제법 박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왜 미국의 중립을 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중립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느냐 하는 논문을 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퇴임은 오래돼서 새로 책을 사있거나 논문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쓴 글을 아직 저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구한말에도 우리 코리아를, 조선을
중립화시키자, 중립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소국가는 제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 중립하고 싶어 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조금씩 다 혜택을 보면서 저만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약소국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중립은 강대국가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선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델은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처럼 우리 정권도 중립시켜달라라고 하는 멘델도르프 당시에 고문의 주장도 있고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앞뒤로 나가면 벨기에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군함에 깔끔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박사가 중립을 얘기할 때는 바로 미국의 정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한 이래 아직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강대국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3개의 국가로 독립했고 아팔라치아 산맥 한쪽에 붙어있는 이 작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국가는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약소국가가 대서양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고립정책, 중립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의 이 조지 워싱턴의 고립정책은 연면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항상 지켜질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면이 중요한 본질로서 그 흐름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립을 보고 미국의 정책을 보고 이승만 박사는 바로 중립 문제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승으로 해서 혹시 우리 한국도 중립으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건 저에 대한 엄청난 불명입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난 약속 시간을 어기겠습니다. 아직 서른 분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건 좀 기억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굶어도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자식의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이 빛나는 선진국가를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가가 자, 1900 이런 상황에서 1930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안 중심의 세계사에서 제1차 바로 1940년 5월 10일 영국의 챔버린 수석의 정부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 어른들이
불쌍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거 대단히 강연료 많이 받고 해야 되는 강연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무료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실제로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도 세계 제1차 대전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집권에 의해서 이승만은 윌슨주의자가 됩니다. 윌슨은 권력정치, 세력정치를 끝내고 국제연맹을 통해서 국제법을 통한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은 집단안전보장 제도이고 그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국제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 정부에서 정치에서 민주정치에서 여론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국제 세계에서도 국제 여론이 중요하며 국제 여론에 의해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윌슨은 생각했으면 바로 모든 것은 외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로 여론에 호소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직접 호소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드로 윌슨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론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론의 힘을 믿었던 오직 그 사람만 오직 이승만만이 사실상 그런 노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가 중장 들어갔는데 저도 타이프를 저는 처음에 밥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 내가 내 한동안 너 근데 내 김치에서 내가 맨 처음에 박근영 공무로부터 여기에 대한 참여에 고문으로서의 초청을 받고 난 이후에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사이를 보통 사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이것이 좋아되는 것인가? 피 흘린 4.19 혁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켜서 일관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4.19는 이 땅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승만 갖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승만 박사만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작은 스몰 아메리카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선거를 했었던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4.19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이승만 정권을 타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19는 살모사인가? 이승만 박사의 살모사인가? 아니면 청출어라인가?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의 발전을 생각할 때 저는 4.19는 이승만 박사의 청출어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승만 박사 그리고 4.19 혁명이라는 것이 서로 상이한 그런 자리를 차지해서 화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화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1906년에 미국에 와서 디프테르로 죽은 수상자는 아들과 오랫동안 같이 살면도 기억도 잘 안 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친자식은 바로 대한민국. 그것은 마치 미국에서 소위 파운딩 파더스라고 해서 미국 건국에 종사했었던 많은 분들을 국부라고 목수로 부르지만 그들이 단수로 부를 때에는 오로지 조지 워싱턴만을 국부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조지 워싱턴은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군인 시절에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 콜레라가 아니고 그게 뭔데 전염병에 걸렸다가 고생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의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두 딸은 있었지만 그는 자기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 합중국은 곧 워싱턴의 친자식이냐, 조지 워싱턴은 미 합중국의 북부다, 이렇게 상에서 말해왔습니다. 이것을 크게 부인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집단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부로서 친자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집단적 기억으로 삼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석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억제하면서 마치겠습니다.